안녕하세요. 종합경영교육인증원의 알텍과 라피입니다. 오늘은 ISO 19011 심사원 전문과정 제4강 클로즈 제4조 심사원칙입니다. 존경인의 ISO 19011 심사원 양성 전문과정은 각 조항이 실무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실무 중심 과정으로 실무에 꼭 필요한 핵심 포인트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ISO 심사원으로서 전문가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4강 클로즈 제4조 심사 원칙입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 원칙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여러 가지 원칙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원칙은 심사가 경영 방침 및 관리를 지원하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도구가 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들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적절하고 충분한 심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 독립적으로 심사를 수행한 심사원이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이 세 문장은 클로즈 제4조의 선언입니다. ISO 19011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심사는 절차에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원칙에 의존하는 활동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 판단이 어떤 원칙 위에 서 있는지에 따라 심사의 품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심사의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심사는 단순히 적합, 부적합을 가르는 판정 활동이 아니라 조직의 성과를 개선하는 데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즉, 심사는 처벌 도구가 아니라 경영을 지원하는 관리 도구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심사는 감시 활동이 되고 이 관점을 잡으면 심사는 개선 활동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 원칙이 필요한가? 심사원이 달라도, 기관이 달라도, 시간이 달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사의 신뢰성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심사는 개인의 판단이 되고 원칙이 있으면 심사는 체계적 판단이 됩니다. 클로즈 제4조는 심사를 사람 중심 판단에서 원칙 중심 판단 체계로 끌어올리는 장입니다. 다음으로 클로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제시된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7대 원칙은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ISO 19011은 이 원칙들을 구조적으로 배열해 놓았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것은 판단자의 태도입니다. 성실성, 공정한 표현, 전문가적 주의. 이는 심사원이 어떤 자세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태도가 흔들리면 판단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 다음은 윤리와 신뢰 기반입니다. 기밀성, 독립성. 심사는 타 조직의 정보를 다루는 활동입니다. 정보 보호와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심사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판단 방법론입니다. 증거 기반 접근, 리스크 기반 접근.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 것인가, 어떤 우선순위로 판단할 것인가를 규정합니다. 즉, 이 7대 원칙은 태도, 윤리, 판단 방법이라는 3단 구조를 형성합니다. 클로즈 제5조는 심사 프로그램 관리, 클로즈 제6조는 심사 수행, 클로즈 제7조는 심사원 역량 관리로 이 모든 체계는 심사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운영 체계는 형식이 되고 원칙이 견고하면 운영 체계는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즈 제4조는 절차장이 아닙니다. 클로즈 제4조는 ISO 19011의 헌법장입니다. 이 장을 이해하면 이후 모든 조항이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지,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원칙 성실성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성은 전문가적 정신의 토대입니다. 심사원과 심사 프로그램 관리자는 정직성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역량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업무 처리에서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수행하는 동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성실성은 7대 원칙의 출발점입니다. IS 59011은 심사를 기술 활동이 아니라 전문가적 행위로 규정합니다. 전문가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윤리입니다. 첫째, 정직성과 책임. 심사는 조직의 명성, 인증, 계약, 심지어 법적 책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적당히 봐주는 심사, 관계 중심 판단은 이미 성실성 원칙 위반입니다. 둘째, 역량이 있는 경우에만 수행한다는 조항. 이 문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모르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판단은 객관적 판단이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IS5는 이를 원칙 단계에서 차단합니다. 셋째, 공정한 태도. 선입견, 친분, 압력, 조직 문화, 이 모든 것이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성실성은 이러한 외부 요소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넷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 이해상충, 외부 압력, 개인적 관계, 이런 요소를 인지하지 못하면 이미 독립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성은 심사 기술 이전의 조건입니다. 심사원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원칙입니다. 다음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원칙 공정한 보고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보고는 진실하고 정확하게 보고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심사 발견 사항과 심사 결론, 그리고 심사 보고서는 심사 활동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직면한 중대한 장애나 심사팀과 피심사 조직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상충되는 의견이 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명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성실성이 심사원의 내면 기준이라면 공정한 보고는 그 판단을 외부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IS5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좋은 소식만 보고하는 것은 공정한 보고가 아닙니다. 불편한 사실, 조직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 해결되지 않은 상충 의견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해결되지 않은 상충 의견을 보고하라는 문장은 조직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완전성입니다. 정확하지만 일부만 보고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늦게 보고하는 것도 왜곡입니다. 모호하게 표현하는 것도 왜곡입니다. 공정한 보고는 심사의 신뢰를 조직 내부와 외부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보고가 왜곡되면 심사 전체가 왜곡됩니다. 다음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원칙 전문가적 주의 의무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가적 주의 의무란 심사 시 근면성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사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사 의뢰자와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신뢰에 부응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에서 중요한 요소는 모든 심사 상황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IS5는 심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심사는 단순 점검 활동이 아닙니다. 경영 판단, 인증 유지, 계약 관계, 규제 대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내 판단이 조직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는 책임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적 주의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면성. 대충 보지 말 것. 표면만 보지 말 것.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확인할 것. 둘째, 합리적 판단력. 감정이 아니라 논리. 추측이 아니라 근거. 편의가 아니라 원칙.
IES-5는 심사에서 직관을 금지하지 않지만 직관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판단은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합리성은 증거로 설명 가능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실성은 사람의 윤리 기준, 공정한 보고는 결과 전달의 진실성, 전문가적 주의 의무는 판단 과정의 책임성. 이 세 원칙은 모두 심사원의 내적 기준을 다룹니다. 아직 방법론이 아닙니다. 아직 절차도 아닙니다. 이 단계는 어떤 사람이 심사를 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장입니다. 이 토대 위에 기밀성, 독립성, 그리고 증거 기반 접근, 리스크 기반 접근이 이어지면서 심사는 윤리, 신뢰, 방법론으로 확장됩니다. 이 흐름이 살아있으면 클로즈 제4조는 단순 원칙 나열이 아니라 심사 철학의 단계적 확장 구조로 보이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 원칙, 기밀 유지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밀 유지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원칙입니다. 심사원은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심사 정보는 심사원 또는 심사 의뢰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피심사 조직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로도 부적절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개념에는 민감한 정보나 기밀 정보를 적절하게 취급하는 책임이 포함됩니다. 기밀 유지는 단순히 비밀을 지킨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원칙은 심사와 조직 사이의 신뢰 계약을 의미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직의 핵심 정보가 드러납니다. 경영 전략, 재무 자료, 기술 노하우, 인사 정보, 법적 리스크, 내부 문제점. 이 정보는 조직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IES-5는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그 정보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되며 조직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의 적절한 취급이라는 표현은 단순 누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관 방식, 전송 방식, 공유 범위, 기록 관리, 폐기 방식까지 포함합니다. 기밀 유지가 무너지면 심사에 대한 조직의 수용성도 무너집니다. 따라서 기밀 유지는 심사의 신뢰성을 외부로 확장시키는 보호 장치입니다. 성실성이 심사원의 내부 윤리라면 기밀 유지는 외부 신뢰를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다음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 원칙, 독립성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독립성은 심사의 공정성과 심사 결론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심사원은 어느 경우에서나 심사 대상이 되는 활동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모든 경우에서 관련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내부 심사의 경우 실행 가능하다면 심사원은 심사받는 기능이나 부문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심사원은 심사 발견 사항과 심사 결론이 심사 증거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작은 조직의 경우 내부 심사원이 피심사 활동으로부터 충분히 독립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경우에도 편견을 제거하고 객관성이 조성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독립성은 IES 59011에서 가장 현실적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의 실패는 기술 부족보다 이해상충에서 더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판단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IES-5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심사원은 심사 대상 활동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내부 심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기 부서를 자기가 심사하는 구조는 점검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 심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심사 결론과 발견 사항은 심사 증거에만 근거해야 한다. 이 말은 곧 감정 배제, 관계 배제, 압력 배제, 추측 배제를 의미합니다.
판단은 오직 증거 기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ISO는 현실도 인정합니다. 소규모 조직에서는 완전한 물리적 독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편견 제거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독립성은 물리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중립성 문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밀 유지는 정보 보호를 통한 신뢰 유지, 독립성은 판단 왜곡을 방지하는 객관성 확보. 이 두 원칙은 내부 윤리를 외부 신뢰 구조로 확장시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성실성은 사람의 윤리, 공정한 보고는 결과의 진실성, 전문가적 주의 의무는 판단의 책임성, 기밀 유지는 정보 보호, 독립성은 이해상충 차단입니다. 앞에 5 원칙이 심사원의 태도와 신뢰 기반을 세운다면 마지막 2 원칙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원칙 증거 기반 접근법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거 기반 접근법은 체계적인 심사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성과 재현성이 있는 심사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심사 증거는 반드시 검증 가능해야 합니다. 심사는 제한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샘플을 근거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샘플링은 심사 결론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IS 59011의 판단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원칙이 바로 여기입니다. 심사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증거입니다. 느낌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관계도 아닙니다. 검증 가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IS5는 냉정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심사는 전수조사가 아닙니다. 모든 기록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터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샘플링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샘플은 결론을 대표합니다. 샘플이 왜곡되면 결론도 왜곡됩니다. 따라서 샘플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심사 신뢰도의 구조적 기반입니다. 증거 기반 접근은 단순히 기록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검증 가능해야 하고 기준과 연결되어야 하며 재현 가능해야 합니다. 즉, 다른 심사원이 같은 상황을 보면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재현성입니다. 증거 기반 접근은 심사를 주관적 판단에서 객관적 판단 체계로 끌어올리는 방법론적 원칙입니다. 다음 주제는 클로즈 제4 심사원칙 리스크 기반 접근법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법은 리스크와 기회를 고려한 심사 접근 방식입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법은 심사가 심사 의뢰자에게 중요한 사안, 그리고 심사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중요한 사안에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의 기획, 수행 및 보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여기서 심사는 단순 점검 활동을 넘어 전략적 판단 활동으로 전환됩니다. 모든 요구사항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프로세스는 조직에 치명적일 수 있고 어떤 통제 실패는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은 묻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직에 치명적인가? 어떤 영역이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가? 이 질문이 심사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은 심사 시간을 바꾸고 인터뷰의 집중도를 바꾸고 보고서의 강조점을 바꿉니다. 즉, 심사를 균등 점검에서 우선순위 중심 심사로 전환합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심사는 형식이 되고 이 원칙이 있으면 심사는 전략이 됩니다. 리스크 기반 접근은 심사를 경영 지원 도구로 만드는 핵심 원칙입니다. 이어서 종경인 팁을 통해 핵심 구조와 실무 적용 관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7가지 원칙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심사 결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태도에 해당하는 성실성, 공정한 보고,
전문가적 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기밀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루고 증거 기반과 리스크 기반 접근이 작동합니다. 원칙은 암기 대상이 아니라 심사의 기획, 수행, 보고 전 과정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기준 체계입니다. 여기서 클로즈 제4조의 전체 구조가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7대 원칙을 암기합니다. 그러나 ISO는 암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조적 이해를 요구합니다.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실성, 공정한 보고, 전문가적 주의 의무는 심사원의 태도를. 둘째, 기밀성과 독립성은 판단의 안전장치를. 셋째, 증거 및 리스크 기반은 판단의 방법론을. 즉, 태도를 바탕으로 윤리적 안전장치가 세워지고 그 위에서 방법론이 작동합니다. 이 세 층이 동시에 작동해야 신뢰성 있는 심사 결론이 도출됩니다. 클로즈 제4조는 절차장이 아닙니다. 심사의 헌법장입니다. 클로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 7대 원칙 위에 세워지는 운영체계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프로그램도, 수행도, 역량도 모두 형식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클로즈 제4조는 심사의 기술이 아니라 심사의 철학을 규정하는 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3, 전문가적 판단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원은 심사 프로세스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에 유도된 결과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표준의 각 조항에 적혀 있는 특정 요구사항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ISO 경영 시스템 표준 조항은 일련의 기준과 절차 또는 작업 지침의 내용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사원은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을 활용하여 해당 조항의 의도가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ISO 19011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장입니다. ISO 심사는 체크리스트 맞추기가 아닙니다. 문장과 문장을 비교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표준에는 요구사항이 있지만 표준의 진짜 목적은 유도된 결과의 실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서와 절차는 완벽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 반대로 문서 체계는 단순하지만 위험이 관리되고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조직. 어느 쪽이 더 표준의 의도에 부합할까요? 바로 여기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적 판단이란 조항을 문자 그대로 읽는 능력이 아니라 그 조항이 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그 의도가 실제 운영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ISO 19011은 심사원을 단순 확인자가 아니라 판단하는 전문가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조항의 문구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항의 목적을 해석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문적 판단의 본질입니다. 다음 주제는 부속서 제4, 성과 결과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원은 심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경영 시스템에 유도된 결과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프로세스의 존재 여부나 운영의 원활함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영 시스템의 결과와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경영 시스템의 통합 수준과 각 시스템이 유도한 결과를 함께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또는 문서화의 부재가 리스크가 높거나 복잡한 조직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으나 다른 조직에서는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ISO 19011의 방향성이 분명해집니다. 심사는 문서 중심이 아니라 성과 중심입니다. 프로세스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ISO 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유도된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 목표는 달성되고 있는가? 리스크는 통제되고 있는가? 이것이 성과 중심 심사입니다. 그리고 ISO는 조직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같은 문서 부재라도 고위험 산업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고
소규모 단순 조직에서는 실질적 리스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는 항상 조직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리스크, 규모, 복잡성, 통합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ISO 19011은 형식적 적합성을 넘어서 실질적 효과성을 평가하는 심사를 요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속서 제3조와 제4조는 클로즈 제4조의 7대 원칙을 실제 판단 단계로 연결하는 적용 가이드입니다. 7대 원칙이 심사의 철학이라면 부속서 제3조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말하고 부속서 제4조는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가를 말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ISO 19011 심사는 조항 중심 심사가 아닙니다. 결과 중심, 성과 중심, 유도 중심의 판단 체계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맞추는 심사가 아니라 유도된 결과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심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7 경영 시스템 내 준수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 조항을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원은 피심사 조직에 다음 사항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가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법적 및 규제적 요구사항과 조직이 약속한 기타 요구사항 파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파악입니다. 준수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면 준수는 불가능합니다. 조직은 다음을 체계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령과 하위 규정, 규제기관의 요구사항, 고객 및 계약상 의무, 자발적으로 약속한 정책 및 기준. 여기서 핵심은 목록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입니다. ISO 19011 심사는 묻습니다. 이 조직은 자신이 지켜야 할 요구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구조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리입니다. 요구사항을 아는 것과 그 요구사항이 운영에 반영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현장 절차는 그대로인가? 고객 요구가 설계 검토 프로세스에 반영되었는가? 규제 기준이 작업 지침과 교육에 통합되었는가? 준수는 문서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운영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즉, 준수는 기획에 반영되고 실행에 반영되고 통제 절차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심사는 단순히 목록 존재 여부가 아니라 운영 통합 여부를 살펴봅니다. 셋째, 조직의 준수 상태를 평가하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가입니다. 준수는 한번 설정해 놓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가?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는가? 위반이 발견되면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준수 관리의 지속성입니다. 따라서 준수 프로세스는 반드시 요구사항 파악, 운영 반영 및 관리, 준수 상태의 평가. 이 세 단계가 순환 구조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준수는 형식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요구사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피심사 조직이 실행한 프로세스를 평가할 때 심사팀은 이 표준에 제시된 일반 가이던스 외에 피심사 조직의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직은 준수 요구사항의 변경을 식별하고 이를 법적 관리의 일부로 고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준수 프로세스를 관리할 역량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규제기관 또는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준수 상태에 대한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제공해야 하며 내부 심사 프로그램에 준수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준수의 모든 사례를 다루고 경영검토에서 준수 성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ISO 19011이 말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준수는 시스템 안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위반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구조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 변경을 추적하는 체계가 있는가? 그 변경이 시스템에 반영되는가?
이를 관리할 역량 있는 담당자가 있는가? 준수 상태를 문서로 입증할 수 있는가? 내부 심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미준수 사례를 투명하게 다루고 있는가? 경영진이 준수 성과를 검토하고 있는가? 이 모든 요소가 연결되어야 준수는 운영 시스템이 됩니다. 준수는 단순한 법적 요구 대응이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 관리이고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이며 경영 시스템 신뢰성의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IS 59011은 준수를 별도 항목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수는 기획에 반영되고 운영에 통합되고 내부 심사로 검증되며 경영 검토로 연결되는 통합 관리 구조여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준수 심사의 논리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단계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식별하는가. 2단계는 그것이 운영에 반영되어 있는가. 3단계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그리고 준수는 내부 심사, 시정 조치, 경영 검토,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수 기반 경영 시스템의 완성 구조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8 상황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 조항을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영 시스템 표준은 조직이 관련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그리고 외부 및 내부 이슈를 포함하여 상황을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은 전략적 분석 및 기획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원은 이를 위해 적절한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그 결과가 경영 시스템의 범위와 개발을 결정하는 데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단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상황 분석은 시스템 설계의 출발점이다. IS5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잘못 이해하면 경영 시스템의 범위도, 구조도, 우선순위도 모두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해관계자를 나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은 무엇인가? 내부 역량은 어떠한가? 전략적 방향은 어디인가? 이 분석의 결과가 경영 시스템의 범위와 구조 설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는 묻습니다. 이 분석이 실제 시스템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범위 설정이 분석 결과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가?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전략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되었는가? 심사는 분석의 존재가 아니라 분석의 활용성과 연결성을 봅니다. 이를 위해 심사원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추상적 개념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상황을 고려했다는 선언은 의미가 없으므로 심사는 증거 기반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5가지를 통해 그 실질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첫째, 사용된 프로세스 또는 방법입니다.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분석했는가? 스왑 분석인가? 이해관계자 매핑인가? 리스크 분석인가? 전략 워크숍인가? 중요한 것은 기법의 이름이 아니라 체계성과 반복성입니다. 일회성 보고서인가?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프로세스인가? 방법이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분석 결과의 신뢰성은 높아집니다. 둘째, 프로세스에 기여하는 개인의 적절성 및 역량입니다. 누가 분석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 이해가 부족한 인원이 작성한 문서는 형식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 분석은 단순 문서 작업이 아닙니다. 경영 이해, 산업 통찰, 이해관계자 관점, 리스크 감각, 이러한 역량이 결합되어야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심사는 참여자의 역량과 적절성까지 살펴봅니다. 셋째, 프로세스의 결과입니다. 분석의 결과는 명확해야 합니다. 핵심 이슈가 도출되었는가? 주요 리스크가 식별되었는가? 전략적 우선순위가 정의되었는가? 결과가 모호하면 분석은 전략적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상황 분석의 산출물은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경영 시스템 범위와 개발을 결정하기 위한 결과의 적용입니다. 이 부분이 부속서 제8의 핵심입니다. 상황 분석이 경영 시스템 범위 설정에 반영되었는가? 제의 항목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가, 정책과 목표 설정에 영향을 주었는가, 자원 배분에 반영되었는가, 분석, 설계, 운영이 연결이 보이지 않으면 상황 분석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IS 59011은 연결성을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다섯째, 적절한 경우, 상황에 대한 주기적 검토입니다. 상황은 고정되지 않습니다. 법이 바뀌고, 시장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이해관계자 기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황 분석은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속적 검토 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정기 검토가 없다면 경영 시스템은 현실과 점점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원은 상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조직이 사용하는 관리 도구에 대한 관련 부분의 특정 지식 및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이 문장은 심사원에게 던지는 요구입니다. 상황 심사는 단순 문서 확인이 아닙니다. 심사원은 전략 분석 도구를 이해해야 하고 리스크 기반 사고를 이해해야 하며 경영 기획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분석 프로세스가 실제로 효과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부속서 제8은 조직만 평가하는 장이 아니라 심사원의 전문성까지 시험하는 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부속서 제8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 분석은 존재해야 하고 구조화되어야 하며 역량 있는 인원이 수행해야 하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시스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원은 그 전체 연결 구조의 효과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황 분석이 형식이면 시스템은 취약해지고 상황 분석이 전략적으로 연결되면 시스템은 견고해집니다. IS 59011은 그 차이를 식별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9, 리더십과 유지표명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 조항을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영 시스템 표준에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에는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책무를 갖고 여러 가지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유지표명과 리더십을 실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IS5 경영 시스템 구조의 큰 변화 선언입니다. 과거에는 경영 시스템을 실무 부서의 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신 IS5 구조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강화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최고 경영자는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기서 효과성이 중요합니다. 문서가 있는가가 아니라 유도한 결과가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또한 위임할 수 있는 업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 문장의 진짜 메시지는 다음입니다. 업무는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 즉, 실행은 위임 가능, 결정 권한도 일부 위임 가능. 그러나 시스템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최고 경영자에게 남는다. 이것이 리더십 강화의 본질입니다. 다음으로 심사원은 최고 경영자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고 경영 시스템의 효과성 보장에 대한 유지표명이 어떻게 실증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방침, 목표, 가용한 자원, 최고 경영자의 의사소통 등 관련 프로세스의 결과를 검토하고 최고 경영자의 적극 참여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직원과 면담하여 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사의 방식이 분명해집니다. 심사원은 리더십이 좋아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사원은 증거로 판단하는 전문가입니다. 확인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가, 효과성 보장을 위한 유지가 행동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방침 수립에 관여했는가, 목표 설정에 직접 참여했는가, 자원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내부 소통에서 시스템을 언급하는가, 경영 검토에서 실제 논의했는가. 즉, 리더십은
선언이 아니라 결정, 자원, 소통의 결과로 검증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문서 검토, 프로세스 결과 확인, 직원 인터뷰를 병행합니다. 리더십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흔적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심사원은 최고 경영자가 경영 시스템과 관련한 분야 및 특정 이슈를 조직 내에서 운용되는 상황과 함께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경영 시스템이 유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자와 면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최고 경영자 면담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면담은 형식이 아닙니다. 면담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경영 시스템이 유도한 결과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는지 확인하는 것. 따라서 심사원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주요 리스크를 알고 있는가, 현재 조직의 핵심 이슈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과 지표를 인지하고 있는가,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있는가. 만약 최고 경영자가 현장 상황을 모른다면, 목표 달성 수준을 모른다면,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의 효과성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면담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결과 달성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원은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에 중점을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경우 다른 계층의 경영자 및 관리자의 리더십과 유지표명도 심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리더십의 범위가 확장됩니다. 리더십은 최고 경영자 개인의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경영 시스템은 계층 구조 속에서 작동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방향 제시, 중간 관리자는 실행 구조 설계, 현장 관리자는 운영 통제. 이 계층에서 리더십이 단절되면 최고 경영자의 방침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는 최고 경영자 중심, 그러나 필요시 계층 전체로 확장하는 구조입니다.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어야 하며 아래에서 위로 피드백되어야 합니다. 이 연결성이 보이지 않으면 리더십은 형식에 불과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효과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리더십은 행동과 결과로 검증된다. 면담을 통해 결과 달성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리더십은 조직 전반에서 작동해야 한다. 즉, 리더십 심사는 말을 잘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의 결과를 실제로 책임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10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심사입니다. 각 조항을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 심사 업무의 한 부분으로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결정과 관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사 업무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스크와 기회의 식별 프로세스에 신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리스크와 기회가 적절하게 결정되고 관리된다는 보증을 제공하며 조직이 결정한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리스크와 기회는 추가 업무가 아니라 심사 업무의 일부라는 선언입니다. 즉, 심사는 리스크 항목을 따로 점검하는 행사가 아니라 심사 자체가 이미 리스크 기반 관점을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단은 심사 목표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조직이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그 프로세스가 믿을 만한가. 둘째, 식별된 리스크와 기회가 적절히 결정되고 관리되는가. 셋째, 조직이 선택한 대응 방식이 논리적이며 일관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스크 목록이 존재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리스크 관리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즉, 리스크 심사는 문서 확인이 아니라 결정과 관리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크와 기회의 결정에 대한 조직의 접근법에 대한 심사는 단편적인 활동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이는 최고 경영자와 면담할 때를 포함하여 경영 시스템 전체 심사 기간 내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리스크 기반 사고는 심사 항목 중 하나가 아니라 심사 전체를 관통하는 관점이라는 것. 즉, 지금부터 리스크 질문하겠습니다라고 끝내는 방식은
IS 59011의 의도와 어긋납니다. 리스크와 기회는 다음 구간마다 계속 확인돼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 면담의 경우 전략과 리스크가 연결되어 있는가? 프로세스 심사의 경우 운영 과정에서 리스크가 통제되고 있는가? 현장 인터뷰의 경우 현장 실행이 리스크 판단과 일치하는가? 문서와 기록 검토의 경우 증거로 추적 가능한가? 즉, 리스크는 섹션이 아니라 심사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유지될 때 심사는 단순 적합, 부적합을 넘어서 조직의 중요 영역을 정확히 찌르는 전략적 심사가 됩니다. 다음으로 심사원은 다음 단계에 따라 행동하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첫째,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기 위해 조직이 사용하는 입력사항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외부 및 내부 이슈의 분석, 조직의 전략적 방향, 분야 및 특정 경영 시스템과 이들 요구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환경 측면 및 안전 위험 요인 등과 같은 리스크의 잠재적 근원과 출처입니다. 이제부터는 심사원의 실제 행동 지침입니다. 여기서 IS 59011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리스크는 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심사원은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리스크가 어떤 입력에서 어떤 논리로 도출됐는가를 확인합니다. 입력을 4가지 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내부 이슈 분석의 경우 조직 상황이 리스크로 연결되는가? 전략적 방향의 경우 조직의 방향 자체가 어떤 리스크와 기회를 만드는가? 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 경우 규격과 이해관계자 기대가 리스크로 반영되는가? 근원과 출처의 경우 환경 측면, 위험 요인 등 리스크의 출처가 명확한가? 즉, 이 단계는 리스크의 존재 확인이 아니라 리스크 결정의 근거와 출처 검증 단계입니다. 심사원이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이 조직의 리스크는 생각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결정되었는가? 다음으로 둘째, 리스크와 기회가 평가되는 방법. 이는 분야와 부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조직이 수용하려는 리스크 수준과 이해 관리 방법을 포함하여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한 처리는 심사원의 전문적 판단의 적용을 요구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표준화가 아니라 적합성입니다. 리스크 평가는 조직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복잡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정답 방식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 3가지를 확인합니다. 평가 방법이 논리적인가, 허용 기준이 명확한가, 관리 방식이 일관되고 실행 가능한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는 숫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직의 맥락, 영향의 크기, 이해관계자 요구, 잠재 결과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즉, 이 항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크 평가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조직 맥락에 대한 전문적 판단으로 완성된다. 정리하겠습니다. 리스크 심사는 리스크 목록 확인이 아니라 신뢰성 검증이다. 리스크 기반 관점은 단편이 아니라 심사 전체 과정에 통합돼야 한다. 리스크 결정은 주장 아니라 입력 근거로 검증해야 한다. 평가는 조직마다 다르므로 방법, 허용 수준, 관리 방식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결국 IS 59011이 말하는 리스크 기반 심사는 이것입니다. 리스크 심사는 조직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11 수명주기와 전과정입니다. 각 조항을 읽어가며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야 및 특정 경영 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수명주기 관점의 적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심사원은 수명주기 접근법의 채택 자체를 요구사항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수명주기 접근을 적용하라는 요구를 많은 조직이 형식적 LCA 보고서 작성 의무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IS 59011이 말하는 핵심은 다릅니다. 수명주기라는 사고방식을 고려했는가, 즉 보고서를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 영향을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수명주기는 형식이 아니라 관점입니다. 그리고 심사는 그 관점이 실제 운영과 전략에 반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다음으로 수명주기 관점은 제품과 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조직이 미치는 관리와 영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원자재 획득, 설계, 생산, 운송과 인도, 사용, 폐기 및 최종 처분까지 포함됩니다. 수명주기는 생산 단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획득, 설계 단계, 생산 및 가공, 운송과 인도, 고객 사용 단계, 폐기 및 최종 처분, 즉 제품과 서비스의 전 과정입니다. 여기서 심사원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조직은 공장 내부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급망, 사용 단계, 폐기 단계까지 영향 범위를 인식하고 있는가? 수명주기 관점은 조직의 영향 범위를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하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심사는 묻습니다. 이 조직은 자신이 미치는 영향의 경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가? 다음으로 이 접근법은 조직이 적용 범위를 고려할 때 가치를 부과하면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파악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조직이 전략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명주기 관점을 적용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 판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고려합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 공급사슬에 대한 조직의 영향, 공급사슬의 길이, 제품의 기술적 복잡성. 이제부터는 전문가적 판단 영역입니다. 수명주기를 고려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적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고려가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가? 실제 관리 범위에 반영되었는가? 예를 들어 제품 수명이 길다면 장기적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급 사슬이 길다면 조직의 통제력은 약해지고 리스크는 커집니다. 기술이 복잡하다면 오류 발생 가능성과 통제 난이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심사원은 단순히 수명주기를 고려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상황, 전략, 영향 범위에 비추어 그 고려 수준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심사원칙, 7대 원칙 중 전문가적 주의 의무와 리스크 기반 접근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이 여러 경영 시스템을 단일 경영 시스템으로 통합한 경우 심사원은 수명주기 고려에 관한 모든 중복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실무적입니다. 통합 경영 시스템에서는 환경, 안전, 품질, 각 규격이 모두 수명주기 관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사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 기재한 것인가? 실제로 하나의 통합 관리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가? 통합은 문서 통합이 아니라 관리 체계 통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는 중복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명주기 관점이 통합된 전략적 관리 체계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명주기는 보고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심사는 전 과정 영향 고려 여부를 본다. 최종 판단은 조직의 맥락에 맞는 전문적 판단에 달려있다. 결국 IS 59011의 수명주기 관점은 조직이 자신의 영향 범위를 얼마나 책임있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리스크 기반 관점으로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속서 제12 공급사슬에 대한 심사입니다. 먼저 전체 조항을 읽고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공급사슬에 대한 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 심사 프로그램은 공급자 및 외부 공급자의 유형에 대해 적용 가능한 심사 기준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급사슬 심사 범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범위 경영 시스템 심사, 단일 프로세스 심사, 제품 심사, 형상관리 심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사슬 심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심사 영역입니다. 단순히 우리 조직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리스크는 대부분 외부에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자 유형에 맞는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가? 심사 범위를 상황에 맞게 설정했는가? 예를 들어, 핵심 원자재 공급자는 시스템 심사가 필요할 수 있고, 단순 부품 공급자는 프로세스 심사만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즉, 공급사슬 심사는 리스크 기반으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심사 관점은 조직 내부에서 시작하여 직접 공급자, 간접 공급망,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됩니다. 조직 내부는 방침과 목표, 전략, 직접 통제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통제력이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직접 공급자로 넘어가면 계약과 관리, 평가와 선정, 리스크 기반 관리가 중심이 됩니다. 통제는 가능하지만 이미 직접 통제보다는 관리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간접 공급망으로 확장되면 영향력은 감소하고 통제에는 한계가 생기며 리스크는 점차 증가합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에서는 법규, 시장,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이 작용합니다. 이 영역은 직접 통제가 불가능하며 환경적 변수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보듯이 통제력은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리스크는 외부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따라서 공급사슬 심사는 조직 내부 통제를 넘어 영향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심사는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구조를 이해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급사슬 심사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종경인 팁을 통해 핵심 구조와 실무 적용 관점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급사슬 심사는 조직 내부 통제를 넘어 영향력의 범위를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통제력은 단계적으로 감소하고 리스크는 외부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는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구조를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로즈 제4조는 심사의 절차를 설명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 장은 심사의 철학과 기준을 세우는 장입니다. 성실성, 공정한 보고, 전문가적 주의 의무, 기밀성, 독립성, 그리고 증거 기반과 리스크 기반 접근. 이 7가지 원칙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항목이 아니라 신뢰성 있는 심사 결론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입니다. 태도가 무너지면 판단이 흔들리고, 독립성이 무너지면 결론이 왜곡되며, 증거가 없으면 심사는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를 보지 못하면 심사는 조직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부속서에서 보았듯이 전문가적 판단과 성과 중심 관점은 이 원칙들이 실제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준수, 상황, 리더십, 리스크, 수명주기, 공급사슬.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심사는 조항을 확인하는 활동이 아니라 경영 시스템이 유도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활동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사의 철학적 기준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원칙 위에서 심사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고 관리되는지 학습하겠습니다. 클로즈 제4조가 IS 59011의 헌법이라면 클로즈 제5조는 운영 설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심사 원칙의 완성입니다. 오늘 강의가 경영 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IS 59011 심사원 역량 강화와 실무 적용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심사 활동의 핵심은 문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을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심사원으로서 시스템의 본질을 통찰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며 개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실무적 통찰력을 길러가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경영교육인증원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